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실존과 본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실존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을 말하죠. 본질이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근본적인 성질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 실존을 중심으로 보는가 아니면 본질을 보는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자가 실존주의자라면 후자는 본질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모두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그 아이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이유가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까요? 아니면 타고난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라고 평가를 할까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그 집안이 좋아 뭐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겠죠. 뭐. 네. 맞습니다. 후자처럼 타고난 머리가 뛰어나다거나 집안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본질주의자에 해당합니다. 네. 반면에 당사자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실존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사람들은 사물이나 인간을 평가할 때 네. 실존보다는 본질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즉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한 논쟁도 따지고 보면 인간 본성에는 타고난 근본적인 성질이 있다라고 보는 본질주의적 관점에 대한 논쟁에 해당합니다. 네네. 반면에 실존주의자들은 사람에게는 타고난 본성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가 현재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로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사물을 평가하는 태도를 보고도 실존주의자인지 본질주의자인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백화점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명품 가방을 보면서 명품 브랜드에는 일반 브랜드에는 찾아보기 힘든 뭔가가 있어. 역시 명품은 달라라고 말합니다. 네. 이 사람 본질주의자일까요? 실존주의자일까요? 이거 본질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딱 단정해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실제 사용해보지도 않은 명품 가방을 보고서만 극찬을 쏟아내는 경우라면 브랜드에 감격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본질주의자에 가깝습니다. 반면 실존주의자의 관점에서는 사람이나 사물에게는 타고난 본성 같은 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지금 여기에서의 모습이나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실존주의 관점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렇습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본질적인 게 뭔가가 있고 인간이 그것에 따라 사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예컨대 피카소가 뛰어난 화가라서 훌륭한 작품을 많이 그린 게 아니라 그가 훌륭한 작품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가 뛰어난 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난 화가라는 본질이 먼저가 아니라 훌륭한 작품을 많이 그렸다는 그 사실, 즉 실존이 먼저라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피카소는 92년을 살면서 무려 3만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더라도 그가 대단한 화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실존적 관점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명성이라든가 재능보다는 실제 그 작품을 보고 평가하는 게 실존주의적 관점이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충분히 알겠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실존주의로 살 거냐 본질주의로 살 거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죠. 그래서 그 자체로 뭐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일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본질주의적 관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이러면 현재 자기가 처한 상태를 본질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래부터 타고난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거나 너 아빠 닮았어, 예, 엄마 그죠? 닮았어 이거 아니에요, 그거. 그죠? 그렇죠. 아빠가 나 머리 나쁘게 안 좋게 태어난 걸 어떻게 이런다든지 예. 내가 잘 살지 못한 이유가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이다라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물론 IQ가 높으면 공부를 하는데 좀 더 유리하고 네. 집안이 부유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면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학교 성적이 전적으로 IQ 순위 아니잖아요. 또 개개인의 부유함의 정도도 집안의 경제력만으로 좌우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머리가 좋지 않더라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긴 예,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장벽이 좀 높다는 이런 예, 지적들이 그렇죠. 나오긴 하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벽이 높긴 한데 네. 그것만이 절대적인 불가능한 건 건 아니죠.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실존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에게는 타고난 본질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앞서 사르트르가 얘기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 속에는 네. 우리 인간은 아무런 의미나 정해진 목적도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자기에게 결여된 의미나 목적을 부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자기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런 본질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죠. 이런 이제 실존주의 철학은 사실은 자유에 대한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타고난 본질 같은 건 애초에 없기 때문에 뭐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의 자유는 실존하는 인간만이 가지는 특권인데요. 그러니까 인간과 달리 사물은 자기의 존재 상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지금 제 앞에는 마이크가 놓여 있는데 예. 이 녀석은 자기가 여기 있기로 선택한 결과가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 놓아두었기 때문에 네. 방송국 마이크로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녀석을 노래방에 가져다 놓으면 노래방 마이크로 존재할 겁니다. 그죠? 이처럼 사물은 자기의 존재 상태를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오직 인간만이 가능하고 그런 상태가 실존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실존한다는 건 자기의 존재 상태를 타고난 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원하는 모습으로 선택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만이 실존한다 이렇게 말하는 예, 거군요. 그렇죠. 사물은 실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한편 선택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는데요.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물에게는 책임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방에 있는 마이크를 보고는 너는 왜 방송국에 있지 않고 여기 있니?라고 물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결국 실존주의 철학에서 자유는 사람이 뭐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존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란 각자 처한 상황에서 하고 있는 일 혹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은 존재입니다. 이 말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선택의 자유를 저버릴 수 없다라는 뜻인데요. 즉 인간에게는 모든 걸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를 포기할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언둔형 외톨이가 되었다 이러면 네. 이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언둔형 외톨이로 살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예.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 또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설령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네. 결국엔 자기 선택의 결과니까 자기 책임이란 거네요. 예, 그렇죠. 결국은 선택을 한 셈인 거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일은 사실상 선택하지 않기로 하는 선택이다. 결국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이 또한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살겠다고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실존하는 인간, 즉 자기의 존재 상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물리세계의 인과율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물이나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든 그 모습은 자기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실존주의에서 자유란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는 책임이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의 역경과 저항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그 상황에서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상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네.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서 실존주의자에게 자유는 신성한 권리이면서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죠. 따라서 책임을 떠난 자유, 이건 더 이상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거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선택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기기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기만이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상태를 말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현재 자기의 존재 상태에 대해서 자기는 선택하지 않았다. 또 지금처럼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실존주의자로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인 게리 콕스는 실존주의자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자기 기만의 상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자기 기만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징징대기만 하고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자기 기만이란 자기가 선택한 존재 상태를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결과라고 상정하고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도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손 놓고 방치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자기 기만을 행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자기 기만으로는 핑계를 대거나 위안을 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자기 앞에 놓인 현실마저 변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해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어렵죠. 결국 실존주의자로 산다는 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핑계대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경이나 저항이 있더라도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능동적 주체가 되는 거죠. 해서 제 얘기를 듣고 각자 나는 얼마나 실존하며 살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